장마로 후텁지근한 요즘 옛 이야기들을 낭독하려 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 이야기, 한국 야사, 전설과 민담, 기담 등을 읽겠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기 어려운 이 계절에 옛날 이야기들을 들으시며 잠을 청하시기도 하고 가볍게 청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감 읽는 노비 반석평. 동지 중추부사와 형조 참판, 한성 부판윤과 형조 판서 등을 두루 역임한 바 있는 조선 중조 때의 문신 반석평은 본래 참판댁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종이었다. 노비가 형조 판서가 되었다고 누구나 이렇게 반문하며 고개를 갸웃거릴 것이다. 그런데 반석평은 노비에서 정승판서로 급격한 신분 상승을 했다. 바닷물이 다 마를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차라리 나아 보일 만한 일을 현실로 만든 셈이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반석평이란 사람의 됨됨이를 어느 정도는 짐작해 볼 수 있다. 대단히 총명한 사람이거나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 틀림없다. 반석평은 어느 편에 속하는 인물이었을까? 놀랍게도 총명한 머리를 타고난 데다 운 또한 무척이나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총명한 머리와 남달리 좋은 운수를 타고났다고 하여 누구나 반석평처럼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의 현실이었기에 반석평의 성공은 차라리 기적에 가까웠다. 반석평이 이참반댁 종으로 들어간 것은 소년 시절이었다. 기록에는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지만 가난이 반석평을 종으로 전락시켰으리라는 점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노비의 삶은 일 잘하고 눈치 빠르며 먹을 것 가리지 않고 잘 받아먹을 줄 알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반석평은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종생활을 해나가면서도 글을 배워야 한다는 열망만은 좀처럼 놓지 못했다. 이참반댁에는 반석평과 나이가 엇비슷한 어린 도령 이호성이 있었다. 그즈음 이참판은 이호성의 학문 진작을 위해 독선생을 모셔다 놓은 상태였다. 독선생한테 나도 공부를 좀 가르쳐달라고 해볼까. 반석평은 어림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독선생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제 공부한 대목인데 뜻을 하나도 모르면 대체 어쩌자는 게냐. 이호성이 공부보다 노는 데만 정신을 판다는 것은 온 집안 식구가 다 아는 사실이었다. 반석평은 자신이 이호성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보며 툇마루에 걸터 앉았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독선생과 이호성의 모습이 보였다. 이호성 앞에 있는 두툼한 책이 그렇게 탐날 수가 없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나도 매일 이곳에 앉아 도련님 공부하는 모습이나 훔쳐볼까. 아무리 생각해도 글을 터득하자면 그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어깨너머로라도 글을 배워야겠다고 마음먹은 반석평은 그날 이후 틈이 날 때마다 이호성의 방문 앞으로 달려갔다. 독선생의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귀를 쫑긋 세웠고 손으로 가리키는 한자를 땅바닥에 그림 그리듯 그대로 적어보기도 하며 반석평은 청운의 꿈을 키워가기 시작했다. 글자의 뜻과 음을 하나하나 익히고 독선생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사이 무지한 노비아이에 불과했던 반석평은 점차 학동의 모습으로 변모해갔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었다. 단순히 글을 익히면 출세길이 열리리라 믿었던 반석평은 그즈음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학문을 아무리 익혀도 과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출세할 수 없는 것이 조선의 제도였기 때문이다. 반석평은 한동안 공부와 담을 쌓고 지냈다. 더는 좌절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공부를 하지 않는 것뿐 예전 생활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렇게 허전하고 불안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괴로워하느니 차라리 다시 공부를 시작하자는 생각, 간절하게 원하면 언제고 자신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찾아들었다. 이튿날 반석평은 실로 오랜만에 이호성의 방문 앞 툇마루에 걸터 앉아 고개를 길게 빼고 독선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어깨 너머로 배운 글이 어느덧 성취 단계에 접어들어 주인집 아들 이호성의 수준을 뛰어넘은 것은 오래전이었다. 이제는 툇마루에 걸터앉아 독선생의 강의를 듣는 것이 시시하게 느껴졌다. 생각다 못한 반석평은 어느 날 이호성에게 어렵사리 부탁을 하나 했다. 통감을 읽고 싶으니 좀 빌려줄 수 없겠느냐는 것이었다. 그즈음 이호성은 물론이고 독선생마저 반석평의 도둑 공부를 눈치채고 있었다. 독선생에게 꾸중을 들으며 멀리 쫓겨간 것이 몇 번인지 몰랐다. 그러나 반석평의 열성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린 독선생은 다시는 반석평을 꾸짖지 않았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다. 반석평은 오전 일을 끝내고 이호성에게 빌린 통감을 정신없이 읽고 있었다. 그런데 사랑방 쪽에서 반석평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석평아, 무엇을 하는 게냐? 와서 다리나 좀 주물러라. 이참판이었다. 반석평은 얼떨결에 책을 그대로 들고 사랑방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 문을 열고 들어가니 참판 대감은 보료 위에 모로 누워 병풍을 바라보고 있었다. 대감마님, 쇳내 왔습니다. 오냐, 어서 다리 좀 주물러라. 반석평은 조용히 앉아 이참판의 다리를 꾹꾹 주무르기 시작했다. 시원하다. 이참판이 만족스러운 목소리를 내며 지그시 눈을 감는 것이 보였다. 반석평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슬며시 돌려 통감을 내려다보았다.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반석평은 자기 몸쪽으로 은근슬쩍 통감을 끌어당겼다. 하지만 반석평은 이내 고개를 저었다. 딴전을 피우다가 들키면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석평은 오래지 않아 통감에 한눈을 팔고 있었다. 그러다가 힐끔 이참판을 돌아본 반석평은 한쪽 손을 뻗어 책장을 넘겼다. 이놈, 무얼 하기에 손끝에 일이 힘이 하나도 없니? 한눈을 팔며 건성으로 주무르니 시원할 리 없었을 것이다. 아닙니다요. 화들짝 놀란 반석평은 다리 주무르는 일에만 정신을 쏟았다. 그러나 그도 잠시 반석평의 머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방바닥에 놓인 통감 쪽으로 슬그머니 돌아가 있곤 했다. 이렇게 하여 제대로 주무르라는 지적을 받기 서너 차례. 아무래도 이상한 노릇이라고 여긴 이참판이 어느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이놈, 아까부터 하는 짓이 괴상하구나.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대체 뭐 하는 짓이냐. 대감마님, 죄송합니다. 책을 읽다가 그만. 어린 노비놈이 책을 읽었다고 하니 이참판의 눈이 둥그렇게 커졌다. 책을 읽었다. 내가? 그래, 그 책은 어디서 난 어떤 책이냐. 그리고 내가 글을 안단 말이냐. 반석평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참판의 질문 공세에 진땀이 났다. 자칫 잘못하면 혼쭐이 날지도 모를 상황이었다. 그러나 반석평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그간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이참판은 놀란 얼굴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노비가 통감을 읽는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내가 보는 앞에서 책을 한번 읽어볼 수 있겠느냐. 반석평은 잠시 우물쭈물하다가 책을 끌어당겨 읽기 시작했다. 막힘없이 읽어내려가는 낭낭한 목소리를 듣고서야 이참판은 이 놀라운 사실을 비로소 믿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직 시험해 볼 것이 더 남았다는 듯이 이참판이 넌지시 말문을 열었다. 내가 방금 읽은 글은 어떤 내용이더냐.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우는 장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패의 방해 때문에 홍문현은 실패했고 이 일로 항우의 모사 범증이 크게 노했습니다. 겉모습만 노비일 뿐 낭낭한 목소리와 초롱초롱한 눈동자는 양반가의 범상치 않은 준재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였다. 이참판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반석평을 칭찬했다. 들꽃처럼 돌봐주는 이 하나 없는 노비 처지에 저 정도 학문을 성취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어쩌면 저 아이는 천재인지도 몰랐다. 석평아,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게냐? 그러하옵니다. 이참판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이참판의 얼굴이 어느 순간 굳어졌다. 반석평의 앞날이 걱정스러워서였다.
참 장한 일이다만 남의 집 종살이나 하는 주제에 글공부를 한다는 것이 어울리는 노릇 같지는 않구나. 사실은 쇳내도 그 때문에 한동안 공부와 담을 쌓고 지냈습니다. 허나 공부만은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어찌 기회가 와서 과거를 보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공부는 계속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참으로 맹랑한 놈이로구나. 이참판은 바위덩어리처럼 굳은 반석평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신념을 꺾지 않을 아이였다. 그러면 그럴수록 반석평의 삶은 고달파질 수밖에 없다. 재주는 아깝지만 학문을 포기하게 하려고 꾸짖거나 윽박지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정도로 뜻을 꺾을 반석평이 아니었다. 이참판은 반석평의 앞날이 걱정스러우면서도 잠옷 감탄하고 있었다. 저 작은 아이의 가슴에 얼마나 강한 신념이 자리하고 있기에 저리도 뜻을 굽힐 줄 모른단 말인가. 이참판은 자신의 아들과 반석평을 비교해 볼 때마다 씁쓸한 기분을 지우기 어려웠다. 이참판은 겉으로 표현만 하지 않을 뿐이지 반석평을 지켜보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 때문에 반석평의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간다는 사실을 이참판은 몰랐을 것이다. 반석평은 출세하지 못하더라도 공부만은 해야겠다고 다짐한 바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의 동요를 잠재울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새벽같이 일어난 반석평은 여느 때와 달리 자신이 자는 방을 말끔하게 치우고 나서 짐을 꾸렸다. 종살이로 평생을 보내느니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 살 길을 찾아봐야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그렇게 하자면 이참판의 허락을 얻어야 했다. 이윽고 반석평은 이참판을 찾아갔다. 이참판은 아주 온화한 얼굴로 반석평을 맞이했다. 대감마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나이다. 그래, 무엇이냐? 반석평은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망설이지 말고 어서 말해보거라. 저 실은 대감마님 댁에서 이만 나갔으면 합니다. 내 집에서 나가겠다. 예, 마님. 노비문서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 송구하오나 저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반석평은 이참판과의 단판이야말로 자신의 일생이 걸린 중대한 승부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인지 반석평의 표정은 간절하기만 했다. 기실 노비는 그 주인의 재산으로 치부되고 있었다. 그러기에 반석평은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내 집에서 나가 무엇을 할 생각이더냐. 언제고 때가 되면, 아니 여건이 마련되면 과거를 보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이참판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이내 측은한 눈빛으로 반석평을 바라보았다. 내가 뜻한 바를 이루기만 한다면 노비문서 따윈 언제든 없애주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허나 감격한 나머지 반석평이 코가 방바닥에 닿도록 인사를 하는데 이참판이 엄하게 소리쳤다. 반석평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이참판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반석평은 어리둥절하며 이참판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런 반석평에게 이참판은 실로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다. 혈혈단신 세상으로 나간다면 출세는 요원한 일이 되어버릴 테니 일단 양반집으로 들어가 공부를 더 하다가 과거에 응시하라는 것이었다. 때마침 아들 없는 양반집을 내가 알고 있다. 그 집에 수양아들로 들여보내줄 테니 아들 노릇을 잘 하면서 정진하여 과거를 보도록 하여라. 단 우리 집에는 절대 드나들지 말아야 한다. 내게 득될 것이 없어서 하는 말이다. 감사옵니다, 대감마님.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이참판은 곧 수소문을 하여 자신의 친척 중 자손을 얻지 못한 집안에 반석평을 보내주었다. 그와 함께 반석평의 노비문서를 불에 태워버리니 꿈만 같은 일이 현실로 다가온 셈이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공부해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반석평은 어느덧 양부모에게 커다란 기쁨이 되었다. 자손이 없어 쓸쓸하기만 하던 집안에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게 울려 퍼지니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았고 앞날이 촉망되는 양아들에 대한 기대 또한 잠옷 컸던 것이다. 반석평은 양부모의 기대에 호응하듯
자만하지 않고 더욱 정진하였으며 제일인 양 양부모를 돕기도 하였다. 그런 생활 속에서 일치월장 실력을 높여가던 반석평은 1507년 식년 문과의 병가로 급제하였다. 그야말로 소년의 나이에 등과한 셈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양부모는 세상을 모두 얻은 듯 기뻐하였고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던 이참판 또한 흐뭇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어릴 적부터 그토록 원하던 일을 성취해낸 반석평 앞에 출세길이 활짝 열린 것은 당연지사였다. 과거 급제 후 예문관 검열이라는 관직을 받았을 때 반석평은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글썽였다. 이후 반석평은 함경도의 경차관으로 파견되어 여진의 동정을 살피고 돌아왔으며 1516년에는 경운부사가 되었다. 이어서 만포진첨 절제사와 함경남북도 병마절도사 등을 거쳐 동지중추부사, 형조참판, 한성부 판윤, 형조판서, 지중추부사를 지내며 인생의 꽃을 활짝 피웠다. 지위가 높아지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려웠던 지난날을 잊고 아나무인이 되어버리곤 한다. 그러나 반석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예나 지금이나 반듯한 마음가짐은 변함이 없었고 사람들에 대한 태도 또한 한결같아서 자신이 부리는 노비들에게조차 그렇게 상냥하고 너그러울 수가 없었다. 그런데 반석평은 이러한 태도 때문에 오래지 않아 인생의 크나큰 도전에 봉착하고 만다. 관직 삭탈은 물론이려니와 나라를 속인 죄인이 되어 형벌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 닥친 것이다. 어느덧 대감의 반열에 오른 반석평은 그날도 초원을 타고 궁으로 들어가는 중이었다. 여기서 초원이란 조선시대의 종 이품 이상의 벼슬아치가 타던 수레를 말한다. 어쨌든 길을 지나던 중 반석평은 거지와 진배 없는 형색을 한 몰락한 양반을 얼핏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두 눈을 크게 떴다. 그 옛날 자신에게 책을 빌려주곤 하던 이참판댁 아들 이호성이 분명했던 것이다. 그간 반석평은 이참판이 당부한 대로 그의 집에는 일절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그것만이 자신의 과거를 숨기며 관직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도련님이 어쩌다 저런 차림으로. 내심 이렇게 중얼거리며 반석평은 눈에 본 듯 이호성 집안의 몰락가정을 떠올려 보았다. 이참판의 나이를 헤아려 보니 이미 세상을 달리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 그렇다면 이호성 대에 이르러 당당했던 집안이 몰락해버린 것이 틀림없었다. 그나저나 이를 어쩐단 말인가. 모르는 척하면 내 한 몸 지키기야 어렵지 않겠으나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옛 상전이 아닌가 말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반석평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좌우를 향해 소리쳤다. 초원을 멈춰라. 수레꾼들이 깜짝 놀라 멈춰섰다. 이윽고 반석평은 땅으로 펄쩍 뛰어내리더니 맨발로 달려가 이호성 앞에 조아리고 섰다. 소인이 문안 아래 옵니다. 한순간 주변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이 되어 반석평과 이호성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정작 더 놀란 사람은 이호성이었다. 아무래도 대감께서 사람을 잘못 보신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도련님. 이참판 때 이호성 도련님이 아니십니까? 쉰내가 바로 참판댁에서 노비로 있던 반석평입니다. 둥그렇게 변한 이호성의 두 눈이 반석평의 얼굴에 못 박혔다. 반석평은 다시 한번 고개를 조아리며 이호성 앞으로 한 발 더 다가갔다. 이호성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쉽게 믿기 어려운 사건이 분명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었을까? 이 무슨 짓이오, 대감. 어서 초원을 타고 궁으로 가시오. 영락한 선비의 일은 잊어달란 말씀입니다. 옛일 또한 우리 아버님과 모두 잊기로 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호성은 잠옷 꾸짖는 어조로 할 말을 끝내고는 획 돌아서서 가버리려 했다. 그러나 반석형이 그의 손을 잡았다. 쇳내는 참판 어른이 아니었다면 이 같은 출세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헌데 어찌 제 주인을 잊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글을 배운 사람에게 은혜를 잊으라 함은 죽으라는 말씀밖에 안 되오이다. 결국 반석병은 궁에 입주하는 것마저 미룬 채 이호성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갔다.
이호성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여 굳고 사양했지만 반석평은 상전을 모시는 예로 깍듯하고 융숭하게 참판댁 아들을 대접했다. 나으리, 쇳내는 그저 기쁠 따름입니다. 이제 쇳내가 지난날 참판대감께 받은 은혜를 돌려드릴 기회가 아닌가 사료되옵니다. 대감, 옛일은 이제 그만 잊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대감께서는 이호성이 펄쩍대었다. 그러나 반석평의 표정은 단호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런 것을 걱정했다면 애초에 나리를 이리로 모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쇳내는 그간 지은 죄가 컸습니다. 나라를 속이고 벼슬자리에 올라 일신의 영화를 꾀했으며 옛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몸으로 주인 댁이 영락해 간다는 사실도 모르고 호의호식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나라에 속죄할 것이요 나리께는 제 몸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은혜를 갚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전날 쇳내의 신분으로 되돌아가 나리를 모시고자 하옵니다. 그건 절대 안 될 말씀이요. 못 나빠진 저를 위해 그러실 필요 없단 말씀입니다. 대감이 오늘날 그 자리에 오른 것은 나라를 속여서가 아니라 대감의 빼어난 능력 때문이었다는 것을 세상이 다 압니다. 그러니 제발 그런 말씀은 거두소서. 두 사람의 태도가 워낙 단호하여 실랑이는 결론 없이 끝나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 어전으로 나간 반석평은 지난날 자신이 지은 죄를 애절하게 고백하였다. 전하, 신을 죽여 주옵소서. 신은 국가의 엄정한 제도를 어지럽혔을 뿐만 아니라 전하를 속이고 노비에 불과한 신분으로 대신의 자리에까지 올랐나이다. 신을 파직시킨과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경계로 삼을 수 있도록 참하여 주옵시고 신의 옛 상전에게는 신의 자리를 주어 선대의 영광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중종 임금은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반석평의 인생 역전 이야기를 들으며 놀란 얼굴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중종의 얼굴엔 점차 부드러운 미소가 어리기 시작했다. 임금은 곧 대신들을 불러들여 반석평의 일을 의논케 했다. 짐은 조금 전 형조판서 반석평으로부터 참으로 의로운 이야기를 들었소. 비록 하찮은 신분이었으나 전 주인의 배려로 등과하여 관직에 오른 반석평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갸륵하게만 느껴지요. 게다가 이제 영락해버린 전 주인을 만나 반석평이 관직과 신분을 버리고 종으로 되돌아가 옛 주인을 섬기겠다고 하니 짐으로서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구려. 이에 영의정 홍원필과 좌의정 김극성이 반석평을 두둔하고 나섰다. 반석평이 죄를 지었다 하나 신들은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실로 모르겠나이다. 양반집 수양아들이 되었으니 노비 신분에서 벗어났고 청백리로서 그간 국사에 공헌한 바가 지대한데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죄를 묻는 것은 부당하옵니다. 게다가 옛 주인을 잊지 않는 의리까지 지녔으니 모든 이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애초에 반석평의 관직을 삭탈할 마음이 없었던 중종은 못 이기는 척 반석평으로 하여금 그대로 봉직하라 명했고 이호성에게는 사홍원 별자 자리를 내려주었다. 임금의 배려에 감격한 반석평은 이후 천출이라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경우가 잦았으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더욱 정사에 전념하여 명상의 반열에 올랐다. 1540년에 생을 마감한 반석평의 자는 공문, 호는 송해, 시호는 장절이다. 옥잔 하나에 뒤바뀐 인생, 유궁양. 하나, 둘, 셋, 넷. 유궁양은 발걸음을 떼어놓을 때마다 속으로 술을 헤아렸다. 목표로 정한 곰솔로부터 240보 떨어진 곳에서 활을 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유궁양의 손에 들린 화살이 조금 이상했다. 화살촉은 나무를 깎아 뭉툭하게 만들었고 보통 화살과 달리 깃이 좁았다. 바로 목전이었다. 목전은 묵가에 사용되는 화살이었다. 240보 밖에서 목전을 쏘아 멀리 날아가는 대로 점수를 부여한다. 묵가는 보통 무예와 무강 두 분야의 시험을 치른다.
다시 무예는 목전, 철전, 편전, 기사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무예를 시험하고 무강은 육도, 삼약, 손자, 오장 등과 같은 무경칠서의 지식을 시험한다. 이를 통해 장수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군사 전력과 능력을 살펴 인재를 가려 뽑는다. 마침내 240보를 다 걸어갔는지 유국량은 걸음을 멈추고는 곰소를 향해 돌아섰다. 드넓게 펼쳐진 벌판에는 수풀만이 무성했다. 그래서 유국량이 목표물로 정한 곰솔은 유난히 두드러져 보였다. 오늘은 저 나무보다 멀리 보내야 할 텐데. 입술을 꾹 다물며 곰솔을 노려보는 유국량의 눈빛은 비장하기 이를 데 없었다. 잠시 후 맑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화살이 하늘로 솟구쳤다. 유국량은 한쪽 손으로 눈이를 가린 채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화살의 뒤를 쫓았다. 와, 곰솔을 넘겼다. 한순간 유국량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곰솔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묵가시험에 응시하고자 무예를 닦기 시작한 이래 목전을 곰솔보다 멀리 보낸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다. 기쁨에 겨운 나머지 목전을 찾아내어 움켜잡은 유국량은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어머니, 오늘은 화살을 곰살 너머로 날렸어요. 그래, 장하구나. 어머니는 들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유국량은 길에서 만난 어머니에게 대뜸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런데 유국량 못지않게 기뻐하며 활짝 웃던 어머니의 얼굴에 한순간 까닭 모를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머니의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유국량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세수를 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책을 읽기 시작했다. 무경칠서 중 하나로 알려진 사마법이었다. 유국량은 아주 어릴 때부터 묵가에 급제하여 이름난 장수가 되는 꿈을 키워왔다. 아버지나 어머니도 별다른 반대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만 열심히 하면 언제고 꿈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밤 깊은 시각, 유국량의 어머니는 등장불 밑에서 바느질을 하다 말고 마침 생각났다는 듯 한숨을 푹 내쉬었다. 아들 방에서 들려오는 낭랑한 글 읽는 소리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가슴을 콕콕 찔러대는 것만 같았다. 애한테 몹쓸 짓을 하는 게야. 어머니는 다시 한번 한숨을 토해냈다. 남편을 만나 얼떨결에 양인처럼 행세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유국량의 어머니는 노비 출신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러한 사실을 철저하게 숨겨왔다. 문과와 달리 묵가는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는 말을 어디서 듣고 신이 나서 뛰어들어오던 아들 유국량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날 이후 유국량은 미친 아이처럼 과거 시험에 매달렸다. 그렇게 흘러간 세월이 몇 년째인지 몰랐다. 처음엔 말리려고도 해보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의 길을 꺾고 싶지 않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어차피 극량은 과거에 합격하기 어려웠다. 묵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예에 뛰어난 스승 밑으로 들어가 기량을 연마하고 병법을 익힌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독학으로 무예를 익히는 극량이 그들을 어찌 이기겠는가. 생각해보면 저렇게 불쌍한 녀석도 없지. 애미 잘못 만나 허튼 꿈만 꾸는 게야. 어머니는 훌륭한 스승 밑으로 유국량을 보내 무예라도 닦게 해주려는 생각을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니었다. 과거는 볼 수 없더라도 남정네가 세상을 살아가자면 무예를 닦아놓는 것이 여러모로 필요할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괜한 짓을 하여 아들에게 희망을 주게 될까봐 그만두곤 했다. 그런데 유국량의 어머니는 얼마 전부터 큰 걱정에 사로잡혔다. 독학으로 무예를 익히고 병서를 읽다 보니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과거를 치를 만한 실력이 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최근 들어 유국량이 일치월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놀랍게 변한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아들 극량이 얼마나 뼈를 깎는 노력을 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어리석은 년, 그때 왜 도망쳤니? 이렇게 괴로운 일이 생길 줄 몰랐단 말이냐. 저 녀석이 덜컥 묵가의 장원이라도 하면 이 일을 어찌할래. 어머니는 어느덧 한양 홍선판서댁 여종으로 살아가던 시절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때 일만 생각하면 혀를 깨물고 싶도록 후회가 되었다. 유국량의 어머니는 매사에 고분고분하고 성격이 온순하여 특별히 미움을 산 사람은 없었다. 다만 조그만 일이 닥쳐도 걱정이 지나쳐서 가슴앓이를 많이 한다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이었다. 그날의 그 일도 따지고 보면 지나치게 걱정이 많고 겁을 내는 성격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아간 셈이었다. 그날 그녀는 홍섬의 방을 청소하던 중 주인이 아끼는 옥술잔을 깨뜨렸다. 소심한 성격답게 깨진 술잔 파편들을 내려다보며 사색이 된 그녀는 겁이 난 나머지 홍섬의 집을 몰래 빠져나왔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그 집에서 도망치려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두려운 마음에 일단 대문 밖으로 몸을 피한 것뿐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홍섬의 집으로 돌아가기가 더 어려워졌다. 일을 저질러 놓고 말도 없이 도망친 꼴이 되어버렸으니 말이다. 발을 동동거리며 울먹이던 그녀는 결국 한양 땅을 벗어나 발길 닿는 대로 걷기 시작했다.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다가 황해도 배천에 이르러 만난 사람이 유국량의 아버지였다. 그와 살림을 차릴 때까지만 해도 힘겨운 방랑 생활을 끝내고 굶주림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한 곳에 정착했다는 생각에 그저 기뻤다. 그러나 사람은 죄를 짓고 살지 못하는 법이다. 그녀는 바쁘게 일을 하다가도 홍섬 대감댁에서 지내던 일이 떠오르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도망친 노비 신세이다 보니 언제 붙잡혀 경을 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렸다. 그래도 유국량이 세상에 태어나 철이 들기까지는 그럭저럭 견딜 만한 생활이었다. 이것저것 신경 쓸 겨를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분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량이 묵과 합격을 목표로 병서를 읽는다, 무술을 수련한다, 부산을 피우면서 그녀는 가시방석에 앉은 것만 같은 세월을 보내야 했다. 대체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극량은 지금껏 자신의 신분이 양인이라고 굳게 믿으며 구김살 없이 자랐다. 한때는 나라의 과거 제도를 원망한 적도 있었다. 문과는 양반이 아니면 응시조차 못하게 하면서 무과는 어째서 양인을 받는단 말인가. 이젠 도리가 없었다. 자신의 천한 신분을 밝히지 못하겠다면 극량이 과거에서 낙방하게 해달라고 하늘에 비는 수밖에. 어느덧 청년기에 접어든 유국량은 또래에 비해 몸집이 크고 다부진 체구를 가지고 있었다. 모든 것을 독학으로 해결하다 보니 성취가 더뎠지만 극량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건장한 신체와 용맹스러움을 바탕으로 부단하게 정진한 결과 그 즈음에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장수의 풍모를 지니게 되었다. 게다가 그는 순우하면서도 의협심이 강한 성품으로 주변의 칭송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극량이 저 사람 필시 무과에 장원급제할 거야. 아무렴 타고난 장군감이지. 극량을 아는 주변 사람들은 누구 하나 그의 무과 합격을 의심하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극량의 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달갑지 않았다. 코앞으로 닥친 과거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저절로 눈이 떠졌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로부터 며칠 후 어머니의 마음을 알 리 없는 극량은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부쩍 서둘렀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극량에게 가만히 다가가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극량아, 꼭 과거를 보러 가야 하겠니? 또 그런 말씀 하십니까? 두고 보십시오. 과거에 꼭 합격하여 후세의 장군으로 이름을 남기겠습니다. 어머니, 편안하게 모실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비록 묵가지만 출사의 뜻을 밝히며 먼 길을 떠나려고 하는 자식인데 초를 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기실 어머니는 극량이 과거의 급제에도 걱정, 낙방에도 걱정이었다. 어떤 경우에도 좌절할 것이 불보듯 훤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가만히 빌었다. 과거에 제발 낙방하게 해달라고. 낙방 후에 겪을 좌절이 급제한 다음에 신분의 벽 때문에 겪게 될 좌절과 절망보다 훨씬 헐거울 것 같아서였다. 어머니는 쓰린 가슴을 가까스로 추스리며 그동안 이런 날을 대비하여 한 푼 두 푼 모아두었던 돈을 아들 앞에 내밀었다. 극량아, 애민 내가 자랑스럽다.
혼자 힘으로 무예를 익히고 글을 배워 그 어렵다는 병서를 다 읽어내는 게 어디 쉽다더냐. 그러나 세상엔 잘난 사람이 참 많다. 혹여 낙방하더라도 심하게 좌절해서는 안 된다. 넌 이 애미의 자랑이니 말이다. 알겠니? 이번에는 극량이 할 말을 잊은 채 어머니를 애틋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 비록 마음에 품은 바람은 달랐지만 서로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함이 없었다. 이튿날 어머니가 만들어준 주먹밥을 챙겨들고 새벽 일찍 길을 떠난 유국량이 묵가를 치른 것은 그로부터 보름 후였다. 비록 독학으로 익힌 무예였지만 극량의 재주라든가 장수가 갖추어야 할 소양은 응시자들 가운데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기량을 겨루는 동안 유국량은 모든 사람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게다가 무경칠서 시험마저 무사히 통과했으니 극량의 급제는 이미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마침내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며 서성이는 과거 응시자들 앞에 급제자 명단이 나붙었다. 명단을 확인한 유국량은 한순간 세상을 모두 얻은 듯 환희에 사로잡혔다. 급제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당당하게 끼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국량은 몰랐을 것이다. 오래지 않아 맞이하게 될 끔찍한 절망과 좌절을. 기쁜 소식을 어머니에게 어서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내처 고향으로 달려온 길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어머니의 표정과 태도가 이상했다.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였다면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어머니는 급제 사실을 알린 순간 흠칫 놀라는가 싶더니 이내 절망이 가득 담긴 한숨을 토해내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급제를 할 줄이야. 우리 아들이 기어코 급제를 할 줄이야. 헌데 이상한 일이구나. 이 어미와 아버지, 할아버지의 성함을 써냈는데도 관리들이 과장에 들어가게 해주었더란 말이냐. 유국량은 잠시 멍한 얼굴이 되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큰일을 해낸 아들에게 장하다는 말 한마디 해줄 수 없는 처지가 처량하게 느껴져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어머니는 얼른 눈물을 훔쳐내며 극량을 바라보았다. 극량아, 애미 말 잘 들어라. 무언가 착오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사실 넌 묵가에 응시할 수 없는 신분이란다. 시험을 감독한 관리들이 실수한 게야. 하긴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과거를 치르러 올 리 없다고 판단한 게지. 헌데 이 일이 나중에 밝혀지면. 네? 뜻밖의 말을 듣고 유국량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청천벽력이었다. 이어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국량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기 시작했다. 술잔 하나에 인생이 뒤바뀐 어머니의 처지가 자신의 운명인 양 느껴져서였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애미는 그 이야기를 차마 할 수 없었단다. 천한 종을 마누라라 여기며 살아왔다는 걸 알면 아마 눈도 제대로 감지 못했을 게다. 어머니의 기나긴 이야기가 모두 끝나고도 넋이 빠진 사람처럼 한동안 방에 앉아있던 유국량은 해가 뉘엿해져서야 밖으로 나왔다. 마을을 지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묵가급제를 축하해 주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유국량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억울하다. 정말 억울하다. 허물어지듯 땅바닥에 주저앉은 유국량은 한바탕 통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유국량의 절망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아들의 앞길을 가로막은 죄인이 되었다는 생각에 자신보다 더 괴로워하고 있을 어머니를 떠올린 것이다. 극량은 집을 향해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저녁 준비마저 잊은 채 툇마루에 넋을 잊고 앉아 있었다. 옆으로 다가간 극량은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덕분에 무예도 익혔고 글을 배웠으며 병서를 많이 읽어 무지렁이는 면하게 되었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살 길을 다시 찾아야겠습니다. 먼저 홍성 대감댁을 찾아가 봐야겠어요. 한양엘, 어머니는 깜짝 놀라 극량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극량의 얼굴은 담담했다.
가서 용서를 빌고 그 집 종이 되는 것이 순리일 것 같아서요. 내가 종이 된다고. 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졌다. 극량이 노비가 되어 홍섬 대감댁으로 들어간다면 자신도 뒤를 따라야 하리라. 그러나 어머니는 극량이 노비 신세로 전락하는 것만은 보고 싶지 않았다. 극량아, 차라리 내가 가마. 너는 고향을 지키며 편히 살아라. 어머니, 우리 모자에겐 신분의 굴레가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다면 그 굴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편한 삶입니다. 제가 대감댁에 먼저 다녀올게요. 마침내 어머니는 미어지는 가슴을 어쩌지 못하고 통곡했다. 이튿날 이른 새벽, 극량은 과거를 보러 갈 때와 마찬가지로 보찜을 등에 진 채 한양으로 떠났다. 한양에 당도하기까지 극량은 온갖 번잡한 생각에서 헤어나질 못했다. 그러나 극량은 오래지 않아 깨달았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극량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와 어머니의 운명은 홍섬 대감의 처분에 달렸던 것이다. 만약 홍섬 대감이 도량이 좁은 사람이어서 그 옛날 옥술잔을 깨뜨리고 도망친 어머니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들 모자는 지옥불과도 같은 고통 속으로 휘말려 들 것이 뻔했다. 극량은 깊은 숨을 몰아쉬며 하늘에 대고 간절하게 빌었다. 일부러 나의 신분을 속이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 또한 비록 죄를 지었지만 참으로 선한 분 아닙니까? 제발 자비를 베푸소서. 어쩌면 그것은 하늘이 아니라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홍섬 대감에게 보내는 절절한 애원이었는지도 몰랐다. 어머니의 죄를 사하고 노비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극량은 손톱이 닳도록 홍섬 대감을 위해 일할 생각이었다. 마침내 홍섬 대감 때 고래등 같은 기앗집 앞에 당도한 극량은 몇 번이나 호흡을 고르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과거에 당당히 급제한 극량의 우람하고 늠름한 모습 때문이었을까. 집안 노복들은 감히 극량의 앞을 막아서지 못하고 멈칫멈칫 다가오며 눈치를 살폈다. 극량은 그런 그들에게 홍섬 대감을 만나러 왔다고 알렸다. 잠시 후 홍섬 대감 앞으로 안내되어 간 극량은 넙죽 큰 절부터 올렸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었지만 홍솜 대감의 인자한 표정을 확인한 순간 극량은 안도하며 찾아온 자초지종을 아뢰기 시작했다. 옥술잔을 깨뜨리고 도망친 여종이라.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것 같구나. 아주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극량은 그 여종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밝혔다. 그러자 뜻밖이라는 듯 홍솜 대감이 극량의 몸을 위아래로 살폈다. 아무리 봐도 자넨 여종의 자식 같지 않은데 혹 무예를 닦았던가. 참으로 놀라운 눈썰미였다. 극량은 어머니가 노복 출신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묵가를 목표로 정진하던 때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급기야 묵가에 급제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극량에게 어머니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대목에 이르렀을 때 홍섬 대감은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듯 장탄식을 하며 극량을 측은하게 바라보았다. 종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낙심한 것이 사실이었지만 죄를 짓고 나서 지금껏 마음 끓이며 살아오신 어머니의 처지를 생각해보니 그깟 괴로움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대감마님, 제 어머니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마님의 노복이 되어 평생 일하겠습니다. 극량의 기나긴 이야기가 끝나자 홍섬 대감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곧 무겁게 고개를 저으며 극량을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자네의 마음 씀씀이를 보니 필시 나라의 큰 인재가 될 것이 틀림없다. 나라에서 쓸 인재를 사사로이 내 집에 묶어놓고 종으로 부릴 수 없는 일 아닌가. 극량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를 듣고 황감한 심정이 되어 고개를 조아렸다. 그런 극량을 바라보며 홍섬 대감이 다시 말문을 열었다. 기실 종의 신분으로 과거에 응시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네. 시험 관청의 실수일 뿐이지. 허나 이러한 일이 만에 하나 밝혀진다면 자네는 승급에서 제외되는 등 온갖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네. 그리고 천출이라 하여 조롱도 많이 받겠지. 자네의 의로운 마음은 내가 잘 알겠네.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인데 천출이라 하여 배척하면 안 될 일이지. 이보게,
내가 자네 어머니의 노비 문서를 없애버릴 생각인데 어찌 생각하는가? 나으리 그저 황감할 따름이옵니다. 허나 한 가지 약속해 주어야겠네. 약속이시라면 앞으로는 절대 자네의 신분을 입 밖에 내지 말게. 자네 같은 사람이 장차 큰 일을 맡아주어야 이 나라가 바로 설 것 같아 하는 말이니 명심하게. 알겠나? 극량은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묵과 급제는 한낱 꿈속의 일이 되어버렸고 이제 노비가 되어 평생 굳은 일이나 하다 죽을 줄 알았는데 홍섬대감 같은 어진 이를 만나 어릴 때부터 그려오던 장수의 꿈을 이루게 되었으니 말이다. 홍섬대감이 노비 문서를 불살라버리고 극량으로 하여금 조종으로 들어가 장수의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을 때 극량은 평생 그를 마음속의 주인으로 섬기리라 다짐하였다. 극량은 자신의 다짐을 어긴 적이 없었다. 심지어 귀해진 다음에도 항상 홍섬을 상전의 예로 받들어 모셨다. 그 바람에 극량이 천출이라는 사실이 알게 모르게 퍼졌다. 극량의 의로운 마음을 칭송에 맞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지만 때론 천출이라며 조롱하는 동료도 있었다. 중한 일을 맡기지 않는 상관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뼈아픈 것은 홍섬대감이 염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는 사실이었다. 극량은 같은 해 등과한 동료보다 진급이 훨씬 늦었고 요직에도 앉지 못했다. 그러나 극량은 그런 것쯤은 아무래도 좋았다.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지도록 전쟁터를 누비며 우국충절을 신념으로 지켜갈 수 있는 장수의 삶만 보장된다면 동료의 조롱도 더딘 진급도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었다. 극량은 부하들 앞에서 자신을 부당하게 높이는 법이 없었고 무슨 일이든 솔선수범하며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 행동하려고 애썼다. 그러다 보니 부하들은 몸과 마음으로 유극량을 따랐으며 사기 또한 충천했다. 1592년 4월 끝도 모르는 당파 싸움의 여파로 국력은 쇠진할 대로 쇠진했고 백성은 희망을 잃은 채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렇듯 절망적인 상황에서 터진 것이 임진왜란이었다. 국난이 닥치자 유국량은 죽기를 각오하며 떨쳐 일어났다. 외적을 물리치고 어서 이 나라를 편안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충만했으나 유국량은 임진강에 이르러 생의 마지막 전투를 맞이하고 있었다. 유국량은 적과 대치한 상황에서 주장 신괄과 더불어 경기감사 곤징에게 심한 질책을 받는다. 곤징이 어서 진격하라고 명령했는데도 전투 상황이 불리하다는 점을 들어 전진하지 않은 까닭이었다. 극량이 판단하기에 드넓게 펼쳐진 갈대밭은 위험천만했다. 텅 빈 것처럼 보이지만 적병들의 계략이 숨어 있음이 분명했다. 이대로 전진했다가는 적의 매복에 걸려 전멸할 것이 불보듯 뻔했다. 그러나 극량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극량 이 천한 놈아, 임금으로부터 크나큰 은혜를 입고서도 내 놈이 그 잘난 몸 하나 보존하려고 진격을 하지 않는단 말이냐. 참으로 비겁한 놈이로다. 곤징의 조롱은 극량의 피를 끓게 했다. 그는 하늘을 우러르며 탄식했다. 결국 이렇게 지고 마는구나. 나를 따르다가 불기의 혼이 될 아까운 우리 병사들은 어찌할꼬. 극량은 부하들을 돌아보았다. 극량의 어진 성격을 잘 아는 부하들은 불가마속이라도 같이 들어가자고 하면 망설임 없이 뛰어들 사람들이었다. 극량은 눈물을 꾹 참으며 명령했다. 적병이 있다. 적병이 앞에 있다. 전진하자. 극량은 전말을 타고 신괄과 함께 앞장서서 갈대밭 속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는 갈대밭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였다. 공교롭게도 극량은 목숨을 잃은 뒤에야 의리와 절개가 뛰어난 훌륭한 장군이었다는 평을 듣게 되었다. 나라를 위해 순절한 공을 인정받아 병조 참판에 추중되었고 개성 숭절사에 모셔진 것이다.